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와 원리를 해설하는 시간 머니 정석입니다.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입니다. 금융세제 개편의 추진 배경은 자본시장 성장과 금융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소득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본시장은 컸는데 금융세제가 미흡해서 발전에 장애가 되었고 이를 시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수단, 방법을 결정하는데 세금의 영향력은 결정적입니다. 세금 제도, 즉 줄여서 세제는 국가의 경제와 금융정책 방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 방안에서 아쉬운 점은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2020년 3월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세제개혁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법의 개정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필요한 가운데 세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청회 전에 언론을 통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머니부문은 금융세제 개혁의 방향은 혁신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편안 중에 금융소비자가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혁신적인 구조변화를 중심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세제는 금융소비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해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이른바 금융세법의 열거주의 구조가 그 원인입니다. 세부사항, 디테일은 세법 개정 후에 확인해도 늦지 않습니다. 세제 개편에서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본 구조와 원리를 중심으로 한번 요약 해설해 보겠습니다. 현재 세법 구조는 금융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이자, 배당, 양도,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을 기본적으로 14% 소득세, 지방세 포함해서 15.4%를 부과하고 이자,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의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14에서 42%까지 소득 구간별 차등 누진과세하는 것이 금융세제의 기본 골격입니다. 대주주의 상장 주식 지분, 비상장 주식 등 특별한 일부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고요. 여기서 대주주는 2020년 4월부터 친인척을 포함해 특정 회사 주식을 10억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합니다. 특히 소액주주 상장 주식, 개인 거래 채권, ETF 등의 거래는 비과세로 지정하고 소득 다과에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원금 손실 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금융투자 상품은 배당 소득으로 모두 쓸어 담아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원금 손실은 무시하고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조세구조가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의 고유 특성인 위험을 비용으로 세제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지금은 자금 이동이 자유로운 금융국제화 시대입니다. 국가 간의 자본시장의 세제 균형도 중요한 이슈인데요.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금융선진국은 주식 양도소득, 즉 자본이득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액주주 비과세 제도와 차이점이죠. 특히 최근 상황은 아시아 금융허브와의 경쟁력 고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증권 거래세 측면에서 한국이 최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은 0.25%, 싱가포르는 0.2%, 대만은 0.15%, 중국은 0.1%, 아시아의 금융허브 홍콩도 0.1%입니다.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 후 미국은 홍콩 특혜 철회 등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NN도 홍콩 금융허브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를 하고 있고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기업들이 새로운 금융허브 이전 대상으로 도쿄와 한국, 대만 등을 비교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관계상 조심스럽지만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은 아시아 금융허브와의 경쟁력 제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채권의 양도 등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를 전면적으로 폐지합니다. 모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소득의 구조를 이자, 배당소득 대 금융투자소득으로 조정합니다. 예금과 같은 위험이 없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유지하고요.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해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습니다.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투자 상품이 지정되어 있고요. 이 금융투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와는 별도로 분류과세 체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금융투자 상품의 고유 특성인 위험을 반영한 세금 체계가 만들어지고요. 금융투자 상품 소득 속에 원금 손실과 이익이 통산 상계 후에 과세되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3년간 이월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 점이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양도에서 200만원 손실이 발생하고 채권 양도에서 50만원 이익이 발생했으면 현재는 양도소득 모두의 비과세이지만 주식 양도에서 발생한 150만원의 손실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제 개편 후에 합산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이 없고요. 이 손실은 3년간 이월하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율은 과표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5%의 2단계 차등 누진과세를 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에도 기본 공제가 있는데요. 국내 주식은 연 2천만 원,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묶어서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특징적인 것은 여기에 집합투자기구, 펀드의 기본 공제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ETF 등은 국내 주식에 포함이 돼서 나중에 공제가 될지 안 될지는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는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요. 금융회사별, 인별 합산하게 됩니다. 펀드의 경우, 적격펀드의 경우는 손익을 통산하게 되고요. 종합소득세처럼 매년 5월 말 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적격펀드란 세법상 요건을 갖춘 펀드입니다. 금융투자 소득 과세 대상은 적격펀드만 된다는 것이죠. 비적격펀드는 법인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금융소비자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편안 발표 후에 주식채권 양도차익, 즉 자본이득, 캐피탈 게인에 대한 과세와 주식거래세 인하를 비교한 세금 부담이 집중 조명됐습니다. 또한 소액 펀드 투자자는 세금이 14%에서 20%로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국내 주식과는 달리 펀드에는 기본 공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먼저 개편안에서 소액 투자자 주식의 주식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가 없어지지만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가 있고요. 2023년까지 거래세를 0.1%포인트 인하합니다. 이 인하 효과로 주식 양도세 증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래세가 0.1%포인트 감면하게 되면 이것은 거래 원금의 0.1% 세금 감면 효과이기 때문에 과표 3억 이하 금융투자소득세인 20%를 기준으로 따지면 이익을 보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추정됩니다. 꼭 소액 주식 투자자에게 증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개편안에서 중요한 점은 금융투자 상품에 적합한 금융세제로 혁신한다는 점입니다. 금융투자의 손실을 다른 금융투자 이익으로부터 통산 상계할 수가 있고 이번 연도에도 손실이 상계가 안 될 경우에는 미래 3년에 걸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2월 공제제도가 마련됐다는 것입니다. 단기의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면 손실을 만회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세제 구조가 마련된 것이죠. 적격펀드 투자자는 세금 인상 불이익과 원금 손실 2월 공제의 보상 실익이 교차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주식형 펀드 시장이 장기적으로 위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DLF, 라임, 옵티머스까지 공모 사모펀드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시장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반 펀드 투자자가 장기 펀드 투자를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인을 마련해 줄 필요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즉 소액 펀드도 기본 공제에 추가시키는 의견 등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펀드에는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 펀드 투자자는 ISA나 수익연금 등 비과세 금융계정을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과세 금융계정 서비스에다가 추가로 금융손익통산 등 금융투자소득의 손익통산, 이월공제 효과까지 추가가 되는 것이어서 근본 세제 개편이 오히려 펀드 투자자에게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를 위해서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이 인별 원천 징수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회사 내의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통합해서 볼 수 있는 인별 통합관리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까지 한꺼번에 파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세무당국에서 각 인별로 금융소득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 금융세제 개편안의 골자는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입니다. 자본시장법과 금융시장보호법 체계에 적합한 금융세제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고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금융허브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세제 개혁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혁신안에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산업에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금융소비자 여러분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과 함께 금융세제 개편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금융정보와 원리를 해설하는 머니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